할아버지, 빨리 도망쳐! 아빠가 할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손주의 입술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낭떠러지가 보였어요. 뒷좌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갑자기 제안한 가족여행, 이상하게 다정했던 아들, 억지로 먹인 멀미약. 손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라고, 할아버지 진짜 죽는다고. 휴게소에 버스가 멈추자마자 저는 뛰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외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비탈을 굴러 떨어졌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알게 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 그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 3통.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사고로 죽으면 정민이를 의심해요. 그 아이가 나를 죽인 거예요. 아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증거를 모아뒀어요. 죽어서도 남편을 살리려고. 친아들에게 아내를 잃고 또다시 목숨을 잃을 뻔한 72세 노인. 그리고 죽어서도 가족을 지킨 아내의 마지막 복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여러분의 속상했던 마음도 이 채널에서 풀어내고 가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이순재는 아들 정민의 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야. 더 미루면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온다고. 정민의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번엔 확실히 끝낼 거야. 걱정 마. 순재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민이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순재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어떠세요? 지리산 쪽에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하준이도 데리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아내 영자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 내외는 순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고 TV를 틀면 채널을 빼앗겼어요. 화장실을 오래 쓰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행?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 순재가 되물었습니다. 정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방에만 계시잖아요. 바람도 쐬시고 하준이랑 좋은 추억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효도 한번 해보려고요. 순재는 손주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을 텐데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준아, 너도 할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어? 순재가 물었어요.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대답이 힘이 없었지만 순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하준이랑 같이 가면 좋지. 순재가 승낙하자
정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며느리 미영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재는 그 순간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행 전날 밤 순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에 들뜬 마음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쯤 하준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준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부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민이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정민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매일 먹는 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봉지 안에 든 하얀 가루를 약통에 조심스럽게 털어 넣었습니다. 하준이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9살 아이의 눈에도 그것은 분명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할아버지 약에 뭔가를 넣는 걸까? 하준이는 무서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불 속에 들어간 하준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준이는 부모 방 앞을 지나다가 또다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끝내야 해. 더 미루면 사채업자들이 가만 안 둬.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였어요. 산길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치매 초기라고 미리 말해뒀으니까.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준이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을 하려는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았고 할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고요. 여행 당일 아침 순재는 거실에서 정민이 건네는 알약 2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멀미약이에요. 산길이 꼬불꼬불해서 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 정민이 물컵까지 함께 건넸어요. 순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순재가 알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하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화장실 가요. 같이 가요. 하준이가 순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재는 영문을 모른 채 손주를 따라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하준이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버려요. 순재는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재가 물었지만 하준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어요. 제발요, 할아버지. 그냥 버려요. 순재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손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순재는 알약 2개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버렸어. 이제 됐지?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준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가족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왔어요. 아버지, 하준이랑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희는 뒷자리에 있을게요. 순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이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고 하준이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정민과 미영은 2줄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재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멀미약을 먹지 않았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물에 뭔가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순재의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어요. 하준이는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버스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준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가 가까워지자 하준이는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고요. 하준이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순재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준이가 할아버지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쳐요. 아빠가 할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순재는 순간 잠이 확 깨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손주의 얼굴을 본 순간 순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순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순재가 뒷좌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천천히 다녀오세요. 순재는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쳐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순재는 휴게소 뒤쪽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72년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순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부딪히며 순재는 비탈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마침내 순재의 몸이 멈췄을 때 눈앞에 작은 시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순재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을을 향해 기어갔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재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하준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쳐요. 그 한마디가 순재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쓰러진 순재를 처음 발견한 건 밭에서 돌아오던 농부 최철호였습니다. 핏자국이 낭자한 노인의 모습에 철호는 기겁하며 마을 쪽으로 뛰어갔어요. 복순 씨, 복순 씨, 빨리 와봐요. 사람이 쓰러졌어. 철호의 외침에 마을 보건소 간호사 김복순이 달려나왔습니다. 복순은 30년째 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한 복순은 피투성이가 된 순재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이 어르신 어디서 이렇게 다치신 거야? 복순이 순재의 목에 손을 대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 영호 씨 좀 불러와요. 어서. 복순의 지시에 철호가 다시 마을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마을 청년 2명이 달려왔습니다. 셋이서 순재를 조심스럽게 들어 복순의 집으로 옮겼어요. 복순은 순재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찰과상과 타박상이 가득했어요. 다리 한쪽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처가 너무 많아. 일단 소독부터 해야겠어. 복순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순재의 상처를 하나하나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순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밤새 복순은 순재 곁을 지켰어요. 새벽이 되자 순재의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차가운 수건으로 순재의 이마를 닦아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이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틀이 지나서야 순재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나무로 된 오래된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재는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신음을 흘렸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상처가 다 안 나았어요. 옆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재는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요? 순재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순이 물컵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에요. 마을 입구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해서 제 집으로 모셨어요. 순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버스, 휴게소, 하준이의 속삭임, 그리고 산비탈을 굴러 떨어진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셨소? 순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어르신이 깨어나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순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의 말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산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소. 별일 아니오. 순재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순재를 바라봤어요. 산에서요? 근데 이 근처에 등산로가 없는데. 복순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재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흐렸어요. 길을 잘못 들었소. 하여튼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오. 복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어르신의 말을 전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재는 복순의 부축을 받아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20채 남짓했고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은 별로 없나 보오. 순재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도시로 나갔어요. 남은 분들은 저처럼 이 마을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복순은 순재를 마당 의자에 앉히고 보리차를 가져왔어요. 순재는 보리차를 마시며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오. 순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 산에서 그냥 미끄러지신 거예요? 상처를 보니까 보통 넘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순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순재는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소. 나이가 드니까 발이 안 따라주더군. 순재가 대답했어요. 복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듯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밤, 순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하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쳐요. 아빠가 할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의 오해였던 걸까요? 순재는 여행 전날 새벽에 엿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화장실에서 약을 버리라고 했던 일도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순재는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자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순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순재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습니다. 복순이 순재에게 집에 연락은 안 하셔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복순의 말에 순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순재가 입을 열었어요. 복순 씨,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겠소? 복순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순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곧 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재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아, 나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 아버지 찾느라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재의 귀에는 걱정보다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휴게소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집으로 오세요. 순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치매라고요. 자신이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정민아, 나는 치매가 아니다. 순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휴게소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도 그렇고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일단 집으로 오세요. 같이 병원 가봐요. 정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순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분간 집에 안 간다. 순재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정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재는 그 조급함이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필요 없다. 내가 연락하마. 순재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복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순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 씨, 내가 왜 산에서 굴러떨어졌는지 말해도 되겠소?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약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는 것, 부모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 버스에서 도망치라고 속삭인 것까지요. 순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복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아버지가 어르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복순이 되물었습니다.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나도 믿지 않았소.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죽이겠소. 근데 방금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확신이 드오. 순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소. 휴게소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도 치매 때문이라고 하더군. 내가 집에 돌아가면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길 거요. 복수는 순재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르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순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손주 말밖에 증거가 없소. 친아들을 살인 미수로 신고하는데 증거 없이 어떻게 하겠소?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르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9살 아이의 말만으로는 경찰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 계속 숨어 계실 수도 없잖아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순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혀야지.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걸 알아내기 전까진 집에 돌아갈 수 없소.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저희 마을에 오만석이라는 어르신이 계세요. 노인회장이신데 예전에 경찰이었어요. 그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순재가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출신이라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40년 넘게 경찰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후배들이랑 연락하시고 이런 일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순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봅시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에 오어르신 댁에 같이 가요. 오늘은 일단 푹 쉬세요. 순재는 복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순 씨, 고맙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복순이 미소 지었어요. 여기 마을에서는 이웃이 가족이에요. 어르신도 이제 이 마을 식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순재는 복순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아들한테 목숨을 위협받는 마당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그날 밤 순재는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 오만석을 만나면 무언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손주 하준이한테도 면목이 선다. 순재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순재를 데리고 마을 노인회장 오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만석은 75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어르신이었어요. 40년간 경찰 생활을 한 흔적이 눈빛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순이가 연락해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소. 오만석이 순재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순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순재라고 합니다. 오만석은 순재를 거실로 안내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복순이 부엌에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해 보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만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약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목격한 것, 부모의 대화를 엿들은 것, 버스에서 도망치라고 속삭인 것까지요. 오만석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순재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 말만 들으면 확실히 수상하오. 근데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오만석이 말했어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거요. 오만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후배 중에 아직 현직 형사가 있소.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아들 신상을 좀 알아보겠소. 혹시 아들 이름이랑 주소 알려줄 수 있소? 순재는 아들 정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오만석이 수첩에 꼼꼼히 적었어요. 며칠 걸릴 수 있소? 그동안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오. 오만석의 말에 순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딸 이수진에게 낯선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배달 기사에게서 소포를 받아들고 보낸 곳을 확인했어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와 작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소포는 고 고영자님의 의뢰에 따라 발송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3년 후 딸 이수진님에게 이 소포를 보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영자,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보낸 소포라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수진아, 이 편지가 도착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네가 이걸 읽을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야. 하지만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왔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고 엄마 걱정이 맞았다는 뜻이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이가 우리 보험금을 노리고 있어. 아빠 앞으로 15억, 엄마 앞으로 10억짜리 보험을 몰래 들어놨단다. 엄마가 따졌더니 그 아이가 엄마를 협박했어.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도 같이 죽인다고.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오빠가 부모를 죽이려 한다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증거를 모아뒀어. 정민이 몰래 녹음도 하고 보험 서류 사본도 챙겼어. 모든 증거는 농협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단다. 열쇠는 이 편지와 함께 보냈어. 대여금고는 이 열쇠로 열고 안에 있는 잠긴 서류함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수지는 편지 봉투를 뒤집었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죽으면 정민이를 의심해라. 그리고 아빠를 지켜줘. 대여금고 안에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도 있어. 그리고 재판장에서 열어볼 편지도 있단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수지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에게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검색창에 아버지 이름을 입력했어요. 이순재 실종.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70대 치매 초기 남성, 휴게소에서 실종. 가족 수소문 중.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실종됐다고요. 그것도 치매 초기라고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확신했어요. 오빠가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 한 거예요. 어머니 때처럼. 수진은 즉시 농협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열쇠를 들고 대여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잠긴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생일 6자리를 눌렀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서류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 보험 서류 묶음, 그리고 편지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 봉투에는 순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봉투에는 재판장에서 열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음성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빠 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거는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돼. 뒤에서 들이받으면 중앙선 넘어가잖아. 누가 의심하겠어.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직접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 10억이면 일단 급한 빚은 갚을 수 있어. 아버지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죽일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증거가 딸에게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뉴스에는 아버지가 강원도 휴게소에서 실종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근처 마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사흘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끝에 한 마을 이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70대 남자 어르신 찾으세요? 일주일쯤 전에 마을 입구에서 다친 어르신을 구조했는데 지금 우리 마을 복순이네 집에 계세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 수지는 대여금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 수지는 핸들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만석의 후배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만석이 순재를 불러 함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배님, 이정민이라는 사람 조회해봤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도박 빚이 7억이 넘습니다. 사채업자한테 협박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15억짜리 생명보험이 들어있는데 수익자가 이정민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억이라고요? 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오만석이 순재를 바라봤어요. 혹시 2년 전쯤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소? 순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 정민이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며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었어요. 그때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서류에 사인을 했소. 건강검진 동의서인 줄 알았는데. 순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때 보험 서류도 같이 섞여 있었던 거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보험에 가입시킨 거요. 순재는 탁자를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여서 15억을 타려고 했다. 그게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었다. 손주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예요. 순재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3년 전 영자도. 오만석이 순재를 바라봤어요. 혹시 부인분도 사고로 돌아가셨소?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소. 당시 보험금이 10억 나왔는데 정민이가 다 가져갔소. 오만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사고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소. 순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영자도 정민이한테 당한 거라면. 그때 복순의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순이 창문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가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순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순재를 향해 달려왔어요. 순재의 품에 안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셨어. 순재도 딸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네가 어떻게 여길.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보낸 편지가 왔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순재의 눈이 커졌어요. 영자가 편지를 보냈다고? 수진이 편지와 USB 그리고 은행 대여금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뭘 하려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아뒀어요.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순재는 떨리는 손으로 순재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재는 순재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아내 영자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순재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요. 그리고 내 걱정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순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한테 한 번 말했잖아요. 정민이가 이상하다고, 우리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화내셨잖아요. 순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났습니다. 2년 전 영자가 정민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자신이 버럭 화를 냈던 것을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민이가 나를 협박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도 같이 죽인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를 모으는 수밖에 없었어요. 순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민이가 우리 둘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당신 앞으로 15억, 나한테 10억.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 서류였어요. 순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며 데려가서 서류에 사인하게 했던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어요. 정민이가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대여금고에 다 넣어뒀어요. 순재는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USB에 정민이가 직접 말한 녹음이 있어요. 내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나를 죽일 건지, 당신한테는 어떻게 할 건지 다 말했어요. 순재는 숨이 막혔어요. 영자가 자신을 죽일 아들의 계획을 직접 녹음해뒀다니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죽어서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대여금고에 재판장에서 열어볼 편지도 넣어뒀어요. 그건 정민이한테 보내는 내 마지막 말이에요. 당신이 그걸 읽어줘요. 부탁이에요. 순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영자야, 영자야. 순재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복순과 오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믿지 않아서 혼자 증거를 모은 거야. 순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녹음 파일 들어봤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오빠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죽일 건지 아버지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고. 순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녀석이 어미를 죽이고 이번엔 애비까지 죽이려 했어. 순재의 눈에서 눈물 대신 분노가 타올랐어요. 오만석이 순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재 씨, 이 증거면 충분히 수사를 요청할 수 있소. 내 후배한테 바로 연락하겠소.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 녀석을 잡아야 합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준이가 그랬어요? 9살밖에 안 됐는데.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 버스에서 도망치라고 귓속말을 했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기억하세요? 순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수진은 오빠 정민과 크게 싸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진이 뭐라고 했는지 순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아버지 도장 몰래 가져가는 거 봤어요. 그때 따졌더니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건데. 순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믿었지. 수진이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오빠 편만 드셔서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순재는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때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친자식을 의심하겠어요.
순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수진은 아버지에게 3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있었던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보험금 10억 나온다고, 이제 급한 빚은 갚을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순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인데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설마 오빠가 어머니를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엄마 편지 읽고 나서 그때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오빠가 정말로 엄마를 죽인 거잖아요. 순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다 밝혀질 거다. 엄마가 남긴 증거가 있으니까. 오만석이 후배 형사 박재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재훈은 다음날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형사는 영자가 남긴 편지와 USB, 보험 서류 사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범행 계획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박재훈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년 전 교통사고 건도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재가 형사를 바라봤어요. 손주 하준이 진술도 받아야 하지 않겠소? 그 애가 직접 본 게 있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준이 진술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안전하게 진술을 받겠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준이를 데려올게요. 고모니까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데려오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이 서면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때 수진 씨가 친족으로서 임시 보호자가 되시면 됩니다.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하준이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형사가 돌아간 뒤 순재는 아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영자의 글씨 한자 한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영자야, 당신이 다 알고 있었구나.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순재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증거를 모아둔 거잖아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죽어서도.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엄마 복수를 해드려야 해요. 오빠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요. 순재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하마. 엄마가 남긴 증거로 그 녀석을 잡을 거다. 복순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왔어요. 순재, 수진, 복순, 오만성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수진 씨도 우리 마을 식구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복순이 수진에게 밥을 떠주며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만석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요. 형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올 거요. 순재는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남긴 증거들이 이제 빛을 볼 거예요. 죽어서도 가족을 지키려 한 아내.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순재는 다짐했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기다려. 네가 남긴 증거로 그 녀석을 반드시 잡을 거야. 순재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형사 박재훈이 마을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재는 매일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준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보호 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순재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준이는 괜찮소? 다친 데는 없고?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면담 결과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내일 고모 수진 씨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순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주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준이를 인수받기 위해서였어요. 수진이 기관에 도착하자 하준이가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준아. 수진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하준이는 고모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고모. 하준이가 수진의 옷을 꽉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수진도 조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준아, 이제 괜찮아. 고모가 데리러 왔어.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아버지 살아계셔. 지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수진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가 할아버지 살린 거야. 네가 용감하게 말해줘서 할아버지가 도망칠 수 있었어. 하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 하준이를 다시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네가 정말 잘한 거야. 수진은 하준이를 데리고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복순의 집 앞에 차가 멈추자 순재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하준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순재의 품에 뛰어들었어요. 순재는 손주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아, 하준아. 순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준이도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순재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나쁜 짓 한 거 맞죠? 저 다 알아요. 순재는 손주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았지?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재는 손주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순과 오만석도 마당으로 나와 하준이를 반겼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복순이 하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복순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형사 박재훈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준이의 공식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형사는 하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준아,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도 옆에 계시잖아. 하준이가 순재를 바라봤어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돼.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여행 가기 전날 밤에 뭔가 이상한 걸 본 적 있니?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문틈으로 봤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약통에 뭔가 넣고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뭘 넣고 있었니? 기억나?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약통에 넣었어요. 저 무서워서 소리 안 내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형사가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땠니?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에 엄마 아빠 방 앞을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하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가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산길에서 사고 나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순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손주의 입으로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형사가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할아버지한테 도망치라고 말한 거니?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재가 손주를 품에 안았어요. 그래,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 고마워, 하준아. 정말 고마워. 형사는 하준이의 진술을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이의 진술과 고영자 씨가 남긴 녹음 파일, 그리고 보험 서류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가 순재를 바라봤어요.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정민 씨 집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형사가 돌아간 뒤 순재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이제 곧이야. 네가 남긴 증거로 그 녀석을 잡을 수 있어.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흘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순재 어르신의 약통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준이의 진술과 일치해요. 순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주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정민 씨 서재 금고에서 15억 원짜리 보험 증서 원본이 발견됐습니다. 수익자가 정민 씨 본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순재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15억을 타려 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였습니다. 추가로 며느리 한미영 씨 휴대폰에서 음성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정민 씨가 3년 전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 씨가 이혼할 때 쓰려고 몰래 녹음해둔 것 같습니다. 순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미영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공범입니다. 3년 전 사건 때도 알리바이를 만들어줬고 이번 건도 같이 계획한 거예요. 순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순재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자야, 네가 남긴 증거가 우리를 살렸어. 고마워.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틀 뒤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 씨와 미영 씨를 체포했습니다.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순재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잡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를 끄는 순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자야, 들었소? 그 녀석 잡혔소?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과 하준이가 순재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순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울어. 이건 기쁜 눈물이야. 순재는 하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고 할머니 원수도 갚을 수 있게 됐어. 고마워, 하준아. 하준이가 할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순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순과 오만석도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복순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오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남은 건 재판뿐이요. 순재는 가슴에 품은 아내의 편지를 만졌어요. 영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 재판에서 그 녀석이 벌 받는 거 직접 보여줄게. 순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과 미영이 체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자 순재는 기지개를 펴며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하준이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재는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지금 나간다. 순재가 거실로 나오자 복순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어르신, 오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복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소?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수진이 밥을 푸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오빠는 감옥에서 벌 받을 거고 우리는 새 출발하면 돼요. 순재는 딸과 손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재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순의 집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순재는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험상궂게 생긴 남자 두 명이 내렸어요. 남자들은 주위를 둘러보다 순재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순재 씨 맞으시죠? 앞장선 남자가 물었어요. 순재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요? 순재가 물었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순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이정민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순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란에 4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연대보증인 보세요. 이순재, 어르신 이름이잖아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서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순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순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소. 순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자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여기 도장 분명히 어르신 거잖아요. 2년 전에 찍으신 거라던데요? 순재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2년 전 건강검진 때 정민이 여러 서류에 사인을 받았는데 그때 이것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민 씨가 잡혀가는 바람에 돈 받을 데가 없어졌잖아요.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연대보증인이 갚아야죠. 4억이요. 이자까지 하면 5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순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억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그런 돈 없소. 순재가 대답했어요. 남자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돈이 없으시면 만드셔야죠. 집이라도 팔든가 모든 방법이 있잖아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순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오만석이 나왔습니다. 오만석은 남자들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오만석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오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저희는 이순재 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요.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만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 마을 노인회장이요. 그리고 40년간 경찰 생활을 했소. 오만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차용증, 위조 가능성이 높소. 순재 씨가 사인한 적 없다면 필적 감정을 받아볼 수 있소.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요? 남자 하나가 말했어요. 오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했지만 후배들이 아직 많이 있어. 여기서 행패 부리면 바로 신고할 거요.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만석의 위압감에 주춤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필적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 차용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법대로 해도 저희가 이길 겁니다. 도장 찍힌 건 사실이니까. 남자 하나가 순재를 노려봤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순순히 안 끝나요. 남자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순재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이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재는 손에 들린 차용증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이 녀석이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야. 연대보증인이 나로 되어 있더구나.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4억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데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순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전에 정민이가 건강검진 받자고 데려갔을 때 여러 서류에 사인했어. 그때 이것도 섞여 있었나 봐. 복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분명 위조예요. 속아서 사인하신 거잖아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근데 도장이 진짜라서 문제요. 저 사람들 말대로 법적으로 다투면 쉽지 않을 거요. 오만석이 순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시오. 필적 감정을 받으면 서명이 위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소. 내 후배한테 바로 연락하겠소. 순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서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드셔야죠. 굶으시면 몸만 상해요. 순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히질 않는다. 미안하구나. 하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 밥 안 먹어요? 어디 아파요?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안 아파. 조금 피곤해서 그래. 순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재는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아들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4억이라는 돈은 평생 모아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순재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영자의 글씨를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순재가 중얼거렸어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순재가 신음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마침. 아버지.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재가 침대 옆에서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복순 언니, 빨리 와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복순이 급히 달려왔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복순이 순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순재가 간신히 말했어요.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에요. 빨리 119 불러야 해요. 복순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요. 70대 남성인데 가슴 통증 호소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복순이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 올 거예요. 하준이가 방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2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재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 한 분만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복순 언니, 하준이 좀 부탁해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복순이 하준이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요. 어르신 잘 되실 거예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복순은 하준이를 달래며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준이가 복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복순이 하준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안 죽어. 할아버지 강한 분이야. 걱정 마. 하지만 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재는 바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담당 의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수진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이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응급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해요.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술이요? 위험한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빨리 진행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고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수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재는 곧바로 시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시술실 앞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제발 살아야 해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 있던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도 지키려 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다니요. 엄마, 아버지 지켜줘요. 제발.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시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시술실에서 나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를 회복시켰어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고령이시고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제발 위험이 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돌볼게요. 의사가 돌아가고 수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살았어. 살았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복순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아버지 시술 잘 끝났어요. 성공했대요. 전화기 너머로 복순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준이도 계속 할아버지 걱정하고 있었어.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하준이한테 할아버지 괜찮다고 전해줘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순재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정신 드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재는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순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을 떠서 아버지 입에 대주었어요. 병원이에요.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시술 받으셨어요. 순재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것, 숨을 쉴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던 것까지요. 내가 얼마나 있었냐? 순재가 물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흘째예요. 시술 잘 끝났고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순재는 눈을 감았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괜찮냐? 순재가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순 언니가 잘 돌봐주고 계세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라고 매일 기도한대요. 순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녀석 참. 순재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오만석이 들어왔어요. 순재 씨, 좋은 소식이요. 오만석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재가 고개를 들어 오만석을 바라봤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소. 차용증에 있는 서명이 순재 씨 필체가 아니라고 나왔소. 순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오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전문 감정사가 확인한 거요. 서명은 위조된 거고 도장도 복제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소. 순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요? 오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위조 사문서 행사랑 공갈 미수 혐의로 수사받게 될 거요. 순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자야, 또 한 곱이 넘겼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편하게 회복만 하세요. 순재는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이제 건강만 챙기면 되겠구나. 이번 2주째 되는 날, 형사 박재훈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순재는 침대에 앉아 형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검찰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오.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정민 씨가 검찰 조사에서 모두 자백했습니다. 순재는 숨을 멈췄어요. 3년 전 어머니 고영자 씨 건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일부러 추돌해서 중앙선을 넘게 했다고요.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번 건도 자백했습니다. 수면제를 약에 섞어서 버스에서 재운 뒤 산길에서 사고를 위장할 계획이었다고요.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보험금 15억이 동기였습니다. 도박 빚 갚으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한 거예요. 순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다니. 며느리 한미영 씨도 공범으로 자백했습니다.
3년 전건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고 이번 건도 같이 계획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어머니가 남기신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 증거가 없었으면 자백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순재는 품에서 아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영자야, 네가 남긴 증거가 결국 해냈어. 당신이 우리를 살린 거야.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2달간의 입원 생활 끝에 순재는 퇴원했습니다. 수진과 하준이가 병원 앞에서 순재를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하준이가 순재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재는 손주를 꼭 껴안았어요. 하준아, 할아버지 다 나았어. 하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빨리 나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순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기도 덕분에 할아버지가 나았어. 수진이 아버지 옆에 다가왔어요. 아버지,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에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직접 봐야지. 재판 당일 순재는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수진, 하준이, 복순, 오만석이 함께였어요. 피고인석에 정민과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재는 3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정민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더 숙였어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하고 정민과 미영의 자백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재판 막바지 재판장이 순재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의견 진술이 있으십니까? 순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재판장님,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가합니다. 순재는 품에서 3번째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판장에서 열 것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재는 아내의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첫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넌 이미 법정에 서 있겠지. 순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죽인 죗값을 치르렴.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하진 않아.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편지 낭독이 끝나자 법정 안에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정민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미영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순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민아, 순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내 엄마가 죽어서도 널 용서했어.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순재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이정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 한미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정민과 미영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정민은 끌려가면서도 아버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재는 아들의 눈을 마주했어요.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영자야, 당신 한 풀었어. 이제 편히 쉬어. 순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다. 법원 밖에서 복순과 오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순재가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준이가 할아버지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순재는 품에 있는 아내의 편지를 만졌어요. 영자가 남긴 세 통의 편지. 그 편지들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순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하준이의 후견인 지정 결과가 나왔어요. 고모 이수진 씨를 미성년자 이하준의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하준이는 법적으로도 수진의 가족이 된 거예요. 순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준아, 이제 고모랑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야. 좋지?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진짜 좋아요. 하준이의 표정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둡고 불안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진이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준아, 고모가 잘 돌볼게. 걱정 마. 하준이가 고모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수진은 부산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조카 곁에 있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 부산 식당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 올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순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네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아버지가 부산으로 가면 되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살려줬잖아요. 복순 언니도 계시고 오만석 어르신도 계시고 여기서 사는 게 아버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순재는 딸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없었으면 순재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래도 내 식당은 어떡하고? 순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은 정리하면 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버지랑 하준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순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고맙다.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요. 보름 뒤 수진은 부산 식당을 정리하고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순재와 하준이, 수진이 함께 살새 보금자리였어요. 이사하는 날 복순과 오만석이 도우러 왔습니다. 어르신, 짐은 제가 옮길게요. 가만히 계세요. 오만석이 박스를 들며 말했어요. 순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도와야지.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굳소. 순재가 작은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해지셨네요. 예전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요. 순재가 미소 지었어요. 복순 씨 덕분이요. 그동안 밥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복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요? 저도 어르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적적했는데 어르신 가족이 오시고 나서 마을이 활기차졌거든요. 새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집들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작은 밥상에 순재, 수진, 하준이, 복순, 오만석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 새 출발 축하해서 건배해요.
복순이 물컵을 들어 올렸어요. 다들 컵을 들었습니다. 건배,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순재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순재가 말했어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매일 같이 먹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순재는 손주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순재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순재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순재는 품에서 아내의 편지 3통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사했소. 작은 집인데 따뜻하오. 순재가 편지에 말을 건넸어요. 수진이가 식당 정리하고 여기로 왔소. 하준이도 우리랑 살게 됐고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순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진작 당신 말을 믿었으면 당신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평생 한이 될 것 같소? 순재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나랑 하준이는 살았소. 당신은 죽어서도 우리를 지켰어. 고마워, 영자야. 순재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재는 거실 한쪽에 아내 영자의 영정 사진을 모셨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 옆에 편지 3통을 액자에 넣어 나란히 걸어뒀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 편지를 왜 다 걸어두셨어요? 순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줬어. 이 편지들이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항상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증거를 모으고 3년 뒤에 편지가 오게 준비해 두시고. 순재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랑 40년을 살았어. 하준이가 다가와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할머니예요? 순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야. 하준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했어. 하준이가 영정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하준이에요. 할아버지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순재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하준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밝은 표정을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등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하준이가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순재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하준이가 씩씩하게 학교로 들어갔어요. 순재는 손주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이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순재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오늘은 마을 경로당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순재가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친아들한테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순재의 말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꼬드겨서 산길에서 사고를 낼 계획이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손주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계획을 알아채고 저한테 도망치라고 귓속말을 해줬어요. 순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내가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미리 녹음 파일이랑 편지를 준비해뒀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순재가 어르신들을 둘러봤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꼭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순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편지든 녹음이든 그게 나중에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순재가 말을 마치자 경로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순재가 경로당을 나서려는데 문 앞에 익숙한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수진, 하준이, 복순, 오만석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연 잘하셨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희들 언제 왔어? 하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저 끝까지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순재가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멋있었어?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 될 거예요. 순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하준이는 이미 용감해. 네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복순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먹어요. 오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순재 씨 강연 성공 기념으로 한턱 내야지. 순재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냥 경험담 얘기한 건데 뭘 그래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받으세요. 오늘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5명은 함께 웃으며 복순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순재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자야,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순재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품에는 아내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가족을 지킨 아내. 그 사랑이 순재를 살렸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순재는 옆에서 손을 잡고 걷는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낀 수진을 바라봤어요. 영자야,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살게. 순재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